잠을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이 계속된다면 우리 삶은 건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불면의 밤을 숙면으로 만들기 위한 수면 장애 극복 방법 이종우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수면 클리닉을 또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수면 쪽에 많은 질환이 있지만 특히 수면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제가 올해 수면 클리닉 운영한 지 딱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 네.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먼저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취득을 했어요. 전문의가 되고 나서 이후에 저의 진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좀 생각했던 방향은 이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같은 수면 호흡 장애를 좀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레벨 1이라고 하는 정규 수면 다운 검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 검사는 당시로는 이제 간이 검사라는 걸 해서 약식으로 했는데 진짜 검사를 해야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넘어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 데이터를 보는 검사 자체가 코골이 무호흡증만 보는 검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양한 수면 장애를 진단하는 표준 검사이고 당연히 이런 진단에 대한 걸 알려면 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사실 이게 수면 의학이라고 하는 다른 과의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공부도 하고 미국에서 전문의 시험도 통과하고 그 이후에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좋은 잠, 건강한 잠이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 수면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수면에 대한 역할은 거의 대부분 분이 아시고 계셔. 어떨 때 아냐 그러면 나 전날 잠 제대로 못 잤어. 오늘은 이만큼 자야 되는데 일 때문에 이만큼도 못했어. 이렇게 수면이 부족했을 때 잠이 하는 역할을 직접 느낄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숨겨져 있는 다른 역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이제 동물 실험 같은 것도 해봤는데요. 네. 잠을 전혀 못 자게 하는 수면을 박탈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쥐에 관한 실험에서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다행히 네. 사람에서 그런 거는 관찰이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피로를 풀어주잖아요. 자고 네. 나야지 피로가 개운하고. 풀리죠. 하지만 이게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면에서도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몸에서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그냥 몸과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은 뇌, 네. 그리고 심장, 콩팥, 장 이런 부위도 수면 중에 휴식을 취하면서 그 다음 날의 일상을 대비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역할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있어서는요, 이게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 키도 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기억의 저장 이런 것도 수면 중에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장기적인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면의 구조에서는 또 우리가 렘수면이라는 게 있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렘수면이 1% 줄어들 때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치매가 한 8, 9% 정도 늘어난다는 보고까지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나오나 봅니다. 자, 그런데 오래 잔다고 해서 잘 잔다고 할 수도 없고 네. 또 짧게 잔다고 해서 네. 이게 꼭 못 잤다라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를 이제 수면 장애로 보고 있는지 좀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자는 시간으로 여쭤봤지만요. 의료적으로 본다면은 장애라고 있냐 아니냐는 시간으로 정하는 건 아닙니다. 수면 장애는 대략 100가지 정도의 질환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 질환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의료적으로는 100가지 질환을 분류를 하죠. 대략 한 10개 내외 정도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는데 네. 보통 이제 본다 그러면은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저희가 의료용어로는 수면호흡장애라고 합니다. 이런 카테고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 나 너무 짧게 잤어, 자죽게 이런 거에 연관될 수 있는 불면증 이런 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보진 못하셨겠지만 수면 중에 몸이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이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 움직임과 연관되는 그런 질환. 네. 그리고 수면 주기장애라고 하는데요. 자는 시간이 너무 당겨지거나 밀리거나 우리가 24시간으로 자야 되는데 한 23시간이나 24시간 정도 이렇게 점점 당겨지면서 잠을 자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들이 또 재밌어하는 몽유병이라든지 그런 수면 중에 막 이상한 행동하는 그런 수면 중에 이상 행동 등을 포함한 질환까지 다양한 수면에 연관된 질환도 있지만
보통 저희가 좀 알기 어렵지만 기면증이라고 하는 주간 졸림증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질환도 수면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총체적인 수면 장애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수면 다원 검사인데요. 이게 어떤 검사인지 또 어떤 질환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수면 다원 검사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아, 다양하군요. 보통 저희가 사실 크게 두 가지긴 한데 보통 세 가지 정도를 분류할 수 있어요. 네. 보통 일반들이 많이 들어보신 게 이제 정규 수면 다원 검사라고 수면 중에 하는 수면 다원 검사고요. 이 설명은 제가 좀 이따 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기면증 환자들이 하는 검사들인데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라고 해서요. 낮에 졸림증 정도라든지 렘 수면의 특징을 보는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양압 압력 정적 검사라고 해서요. 수면 무호흡증 있는 분들이 기도가 열리는 압력을 측정을 하는 검사를 야간 수면 검사와 동시에 해요. 그래서 사실 수면 다원 검사는 이 다자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듯이 여러 가지 검사를 동시에 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이제 대략 한 20여 가지에 관한 검사를 동시에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은 게 이제 뇌파를 측정을 합니다. 뇌파는 수면 단계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거를 측정을 하고요. 그거에 동반돼서 저희가 눈의 움직임, 저희가 네. 이제 근전도, 안구의 움직임 이런 거를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얼굴에 있는 근전도 쪽에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 쪽에서 여러 가지 센서를 붙여요. 다른 파트로는 저희가 호흡 쪽을 봐야 되는데 호흡 쪽은 이제 숨을 쉬냐 안 쉬냐 그런 거를 저희가 사실 호흡의 신호는 뇌에서 주기 때문에 코와 입을 통해서 진짜 호흡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측정하는 그런 센서를 한 두 가지 정도 가능하면 달고요. 그 외에 이제 배와 가슴에도 센서를 둘러서 정상한 호흡이 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몸의 이제 자세를 측정을 하고요. 팔다리에 근전도를 붙여서 몸의 움직임 작도도 측정을 해요. 그 외에도 이제 산소 농도라든지 심장에 관련된 이런 심전도까지도 측정을 해서 수면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질환들을 다양한 현상들을 동시에 측정해서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수면 장애 다양한 유형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이제 불면증인데 아무래도 한 번쯤은 불면증을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을 불면증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면증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인구 대비 50%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거의 절반이. 네, 한 번씩 이상은 경험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는 인구 대비에는 한 뭐 30에서 40% 정도 경험을 하고 여성분에도 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불면증은 저희가 의료적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은 불면증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있어요. 환자분이 생각하는 불면증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를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류를 좀 해본다면은 잠자는데 시간이 좀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 그다음에 이게 인면 등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수면 중에 잠을 자주 깨는 그런 유지, 예. 그리고 그다음에 수면 시간이 뒤로 밀리면 원하는 시간에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리듬 장애 이런 것도 연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역설불면증이라고 해서요. 네. 본인은 못 자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주무시는 분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반드시 낮에 졸림증이라든지 피곤함 같은 기능적인 이상과 같이 동반이 되어야지만 불면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하루 이틀 뭐 잠시 뭐 잠을 설쳤다고 해서 불면증이다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자신의 이런 불면증 수준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런 자가 진단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자가 진단이라고 하기 전에 이제 불면증 있는 분들은 본인이 생각을 하기에 원하는 타임에 못 잔다라고 이미 생각은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증상보다는 낮에 하고 있는 기능적인 문제예요. 낮에 업무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네. 했을 때 내가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 못한다는 그런 증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면 시간이 정상 범위가 한 4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네. 조금 적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불면증이라는 거는 하루 못 잤다고 질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미만인 급성 불면증이 있고 한 달 이상인 만성 불면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도 여러 타입이 있기 때문에 급성이던 이런 질환이 지속이 보통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이건 끊이지 않는 불면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수면 장애 이제 좀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코골이가 있는데요. 뭐 코골이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이제 더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이제 수면 무호흡과 동반이 되면 위험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코골이와 무호흡은 어떤 이런 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코골이 환자의 99%는 수면 무호흡증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두 거의 질환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질환은 목구멍이 좁아서 생기는 거예요. 코골이는 그 목 뒤쪽, 정확하게는 혀하고 입천장 뒤쪽에 있는 부분이 잘 때 부닥쳐서 소리가 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을 잘 때 기도는 좁아집니다. 하지만 정상인들은 기도가 열려 있어요. 코골이 환자나 무호흡증 환자분들은 대부분 90%는 원래부터 숨구멍이 작습니다. 그래서 코골이는 소리가 나는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수면 무호흡증은 진단하는 기준이 보통 최소 10초 이상 숨이 잘 안 쉬어져야 돼요. 동시에 그 산소 농도를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 3% 정도 이상의 산소를 유지하죠. 그래서 코골이가 지속되는데 산소가 떨어지면 무호흡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지속적인 코골이는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코골이는 사실 증상이 가볍다고 좀 여겨지면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코골이 때문에 내가 수술을 한다, 이거는 조금 내키지 않는 분들도 네. 계시는데 네. 그렇다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좀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네. 병원 가기 전에 뭘 하면 될까? 사실 그게 더 궁금하신 분들이 검색부터 많거든요. 하죠. 네. 그럼 사실 이것 중에 정말 확실한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뭘까요? 네. 첫 번째는요, 체중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렵긴 하죠. 체중을 줄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체중이 늘어나면은 목 안에도 살이 찌게 되거든요. 결국 숨구멍이 좁아지는데 체중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옆에 신랑이 자는데 코를 너무 많이 골아요. 그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옆으로 재우는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왜냐하면 똑바로 잤을 비스듬히. 때는 이제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기도 자체가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의 중력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옆으로 자는 거예요. 하지만 병원에 왔을 때 옆으로 주무세요, 이렇게 체중을 빼세요 하는 거는 본인이 하고 안 되거나 사실 수면 중에 자세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하는 거는 이제 좀 수면 무호흡 좀 중등도 이상 되는 분들은 양압기라고 기도를 임식으로 넓혀주는 호흡기를 사용하는 것을 가장 많이 하고요. 네네. 그 외에 코골이가 아주 조금 어느 정도 있는데 무호흡이 약간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턱을 앞으로 빼서 목 뒤에 구멍을 넓혀주는 구강내 장치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로 병원에서 하는 치료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코골이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술을 통해서 개선되는 사례도 저희가 많이 보는데 코골이나 이 수면 무호흡 환자들은 주로 어떤 수술로 인해서 치료를 하실까요? 네. 일단은 수술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보통 분들이 여러 코골이 가지군요. 수술 제목이 하나니까 하나인 줄 아는데요. 네. 이것도 두 번째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치료를 본다면은 코골이 수술이 보통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수술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에요. 다만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소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편도선이나 아데노이드 비대 같은 임파 조직의 비대에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임파 조직을 줄여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게 보통 만 4세에서 6세 되게 어릴 때 수술을 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때 사실은 줄여주는 수술은 통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고 났는데 애들이 너무 멀쩡한 거죠. 네네. 그리고 결과도 90% 이상 완치가 되기 때문에 소아들은 문제가 되면 수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성인들은 다만 이제 대부분 문제가 기도가 좁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생기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기도를 넓혀야 되는데 문제는 이 기도가 얼굴 안에 있는 뼈와 혀 같은 연부 조직, 우리 몸에서 다 쓰는 물질에 의해서 둘러싸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넓히면은 부분적으로 뼈의 이동이라든지 혀의 일부분을 좀 줄여주는 그런 수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다만 수술을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수술적인 치료의 효과가 대부분 치료 결과가 50% 미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되고요. 단일 결과로는 방법만 단계적으로 잘 선택을 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소개해 주신 방법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만. 아, 네. 네, 일반인에게는 조금 낯선 질환일 수 있어요. 기면증이죠. 특히 사춘기부터 30대 사이, 특히 좀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기면증이 또 어떤 질환인지 왜 생기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면증이라는 질환은 뇌에서 히포크레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내 세포를 내가 공격해서 세포가 망가지는 거죠. 저희가 많이 들어보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내 관절을 공격해서 관절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시점이 대부분 사춘기 전후에 생기죠. 그래서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은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점에 생기고요. 하지만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기면증이라고 하면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분들만 기면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면증의 진단은 특정한 환경에서 반복적인 조림을 특징으로 해요. 그럼 특정한 환경이 어떨 때냐? 네. 공부할 때. 공부할 때 계속 존다. 네, 공부할 때만 존다. 네. 그다음에 이동할 때 주로 차 타면 존다. 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네. 불을 꺼진다든지. 예, 그리고 이제 아침에 못 일어나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나 아니면 가위눌림 같이 기면증과 좀 특화된 그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하지만 이런 분들도 특징적인 게 저녁 때는 컨디션이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전에 컨디션이 나쁜데 오후에 나빠지면은 좋아진다면 이런 환자분들이 나는 야간형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환자가 아닌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오전 중에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면증 환자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는 나도 기면증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호르몬이 원인이었다면 호르몬을 이런 좀 활용을 해서 예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평상시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 호르몬 질환이긴 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생산 기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고칠 수 없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이걸 보통 저희가 신경학적 질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대체하는 물질을 약물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분들은 평소 다른 분들보다는 수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8, 9, 10시간까지 수면을 취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보조적으로는 낮에 충분한 운동을 해주기. 그다음에 오전 중에 햇빛을 충분하게 좀 끼워준다면은 밤에 수면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음식 섭취에서 양이 너무 많거나 칼로리가 너무 높은 그런 음식이라든지 탄수화물이 많은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수면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음식의 조절 또한 필요가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원장님,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다리가 이제 저릿한 하지불안 증후군. 네. 네. 하지불안 증후군 어렵네요. 네. 처음 들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수면 장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네. 엄청 많은 질환이에요. 그래요? 인구 대비 5에서 10% 정도 해당하고요. 60세 넘는 분들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5, 10%부터 생기거든요. 10명 중에 1명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름이 생소하죠.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정형외과라든지 기타 신경외과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러서 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질환은 보통 정확하게는 이제 뇌 안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파킨슨병 같은 데서 들어보는데 사실 네. 같은 물질이지만 질환이 다른 겁니다. 파킨슨이라는 상관은 없고요. 이 도파민이라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고요. 이게 그냥 요 자체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성에서 철분이 부족해서 2차적으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질환은 좀 특징적인데요. 보통 대부분 저녁 때 컨디션이 나빠져요. 저녁만 되면은 다리 이런데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또는 그냥 왠지 움직여야지 편하거나 마사지라든지 찜질을 해야 편해요. 그러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느낌이라고 이제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되죠. 네. 하지만 이제 증상이 좀 심하신 분들은요. 낮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 벌레 기어가는 느낌이요? 네. 그리고 이제 비행기라든지 차 같은 거 탔을 때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좀 생긴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하나 제목이 하지불안의 정도이지만은 네. 상지라든지 체간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다리가 예, 아니라. 저녁이나 이런 게 어떤 좀 불편한 느낌이 많이 드시는 분들이면 하지불안증의 가능성이 되게 많겠죠.
그렇다면 수면 장애를 먼저 치료를 해야 네. 될까요? 아니면 하지불안 증후군을 먼저 치료해야 될까요? 이게 뭘 먼저 해야지 그래서 되는 이제 건지. 이거를 나눠서 네. 근데 이제 하지불안증이 있으면은 수면 장애가 생기기는 쉽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면증 환자분이 오셨을 때 하지불안증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질환 자체가 네. 치료가 너무 잘 되고 그 다음에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체크를 했을 때 철분이 부족한 분들은 철분을 보충하는 주사 같은 치료를 진행을 하면은 빠르면 하루 이틀, 뭐 길면 한 2주 이내에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고요. 이 증상에 좀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네. 약물 치료를 하는데 약은 먹으면 그날부터 10명의 9분이 좋아집니다. 오, 예. 그렇군요. 네. 자,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살이 찌면 코를 더 곤다. 정답은요?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O입니다. 네, 아까도 살짝 언급은 해주셨지만 네.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이 찌면은 배는 앞으로 나오는데요. 네. 코골이가 연관된 분은 기도인데 기도의 안쪽 살이 찌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좁아지게 돼서 코골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약한 코골이 치료 안 해도 된다. 정답은요? 일반적으로는 O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큰 코골이는 수면 무호흡증과 연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여성이라든지 혀 뒤쪽에서 좁아지는 그런 코골이 같은 경우는 수면 무호흡이 동반되는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꿈이나 이런 가위 눌림은 수면에 좋지 않다. 정답은요? 정답은 O고요. 대답은 제가 가위 눌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꿈이란 건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꿈이 있는데 피곤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기면증 환자들의 증상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가위 눌림 자체도 단독으로 있는 경우보다 대부분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수면증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가위를 눌리거나 꿈이 많은데 피곤하면 이거는 질환의 증상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을 자도 피곤하면 더 자야 한다.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네. 정상 수면 시간이 10시간 정도 보고요. 대부분 분들이 실제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수면 부족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수면 시간을 늘려보시고 1시간 정도라도 그래도 차이가 없다면 이거는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증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막 12시간, 13시간은 안 좋은 거죠? 일단 수면 시간이 10시간 넘으면요. 이거는 과수면 환자의 진단 기준에 들어가요. 그리고 수면 시간이 10시간이면 사실은 회사 출근하시는 분은 퇴근하고 밥 먹고 TV 보고 그다음에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는 일상생활이 좀 많이 힘든 시간이고 질환의 한 증상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짧게 자는 습관 본인에게 맞으면 상관없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오, 괜찮군요. 왜냐하면 수면 시간이 짧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제가 기준 한 4시간 정도까지거든요. 그래서 4시간 주무시는 분들이 7시간 주무시는 분들 보시면 너무 작겠죠. 맞아요. 반대로 보면 또 4시간 너무 적은 거지만 수면 시간은 정상이 4시간에서 10시간이라 편차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차가운 환경에서 자는 게 좋다. 네. 정답은요? 정답은 처음으로 나왔네요. X. X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차가운 환경에서 자면은요, 살짝 특히 이제 얼굴 쪽이 차가우면 인면에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수면 중에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수면을 취하게 된다면 수면이 자주 깨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면 장애 극복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시작합니다. 네, 원장님. 이 평상시에 숙면을 잘 취하려면 주변 환경이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분이 네. 잘 자면 어떻게 하는지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있지만.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첫째, 빛 노출을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빛 노출. 예민하신 분, 불면증 있는 분들은 필요하고요. 이거는 집 바깥에 있는 가로등도 포함이 되고요. 창문 틈으로 나오는 빛도 해당이 됩니다. 아주 깜깜해야지 좋은 거군요. 네, 특히 못 주무시는 분일수록 그렇고요. 네. 두 번째는 소리인데요. 소리가 없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예민한 분들은 없으면 또 그게 적막해서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ASMR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건 그중에서 이제 보통 의료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화이트 노이즈. 저희가 이제 TV 같은 거 틀었을 때 지직한 소리가 있죠.
이 자체가 수면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기들 안 잘 때 저희 백색 소음을 활용하기도 네. 하는데. 아이들도 오. 마찬가지는 아이들이 자궁강에서 느끼는 소리 자체가 백색 소음이기 때문에 네네. 백색 소음 자체가 어릴 때부터 잠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장가 같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온도인데요. 사실 온도는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사실 적합한 온도는 우리 몸에 한 27, 8도 이상으로 상당히 좀 높아요. 하지만 이거는 온도는 습도랑 연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땀이 나서 바닥이 축축해지면 또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조건이 있을 수 있고요. 아셔야 되시는 거 하나는요. 수면 중에 저희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더워서 예를 들면 에어컨을 틀었지만은 좀 지나가면 그게 추운 환경으로 바뀝니다. 수면 중에는 조금 더 따뜻한 환경이 필요할 수 있다. 네. 이게 필요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럼 도대체 침대하고 베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병원에 와서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지는 않지만 적당한 위치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개인차가 좀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대의 경도나 이런 것도 여러 군데서 좀 잡아야 내가 어느 정도 따뜻한 게 나한테 편한가 알 수 있고요. 베개 같은 경우도 다양한 거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베개는 보통 목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자세에 따라서 똑바로 자냐 옆으로 자서 초이스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네, 잠을 자는 자세도 이제 중요할 텐데 네. 숙면을 위한 올바른 자세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사실 궁금하고요. 이게 좀 물어보는 게 엄청 이상하긴 한데요. 사실 네네. 똑바른 자세라는 거는 바른 자세, 그냥 등 대고 자는 게 바른 자세예요. 근데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밑으로 자라. 네. 이렇게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옆으로 잔다는 거는 보통 옆으로 자는 조건이 편한 거고요. 저희가 수면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시작하는 자세뿐이에요. 수면 제형은 제 맘대로 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옆으로 주무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호흡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시작할 때 하면 되는데요. 옆으로 자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앞점이라고 하죠. 땅에 닿는 부위, 힘을 받는 부위가 보통 머리하고 목하고 어깨, 골반 네 군데 정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이 부위가 좀 옆으로 누웠을 때 편해야 돼요. 사실 이거는 꼭 베개뿐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조금 높은 베개를 하거나 얕은 베개로 한다면 2개 내지 3개 베개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바닥에 까는 그런 토포라든지 침대의 경도도 이런 앞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침구류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편안하면 되는 거죠, 네, 원장님?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좋은 잠, 숙면을 위해서 평상시에 지켜야 할 이런 생활 습관들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의료적으로 이걸 수면 위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들어보시면은 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돼요. 근데 가끔 물어보시죠. 전날 조금 잤는데 그러면 똑바로 일어나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네. 그때는 낮에 짧게 1~2번 정도 잠을 보충해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동양인들, 한국인 포함해서 수면 시간 자체가 대부분 부족합니다. 보통 한 1시간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수면 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늘리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데요. 대부분 수면장애 요즘 원인을 1번을 데려가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보는 과정에서 이런 상호작용이 있고 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불면증이라든지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잘 때는 핸드폰을 많이 치워야 된다. 이게 네. 가장 3가지고요. 이때 이제 저희가 다른 분들 물어보실 때 보통 대답해 드리는 게 햇빛을 좀 취하면 좋다고 하는데 오전 중에 한 1시간 정도 운동은 가능하면 낮에 하시고요. 사실 밤에 하시는 분들은 의료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시간이 안 된다면은 잠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보다는 네. 낮에. 그리고 이제 흡연 음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흡연은 사실은 흡연을 안 하시면은 니코틴이 떨어져서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시고요. 흡연을 하시게 되면은 그게 이제 각성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음주를 수면제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인데 한 잔을 해야 잠을 잘 수 있다 사실 이런 이거 분들도 아는 것 계세요. 자체가 이미 네. 이 알코올 중독에 들어가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럴 경우에 오히려 약으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으로 쓰시는 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면 전에 과도한 음식을 많이 먹거나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가 않고요. 낮잠이 필요하시다면 한 15분 내외 정도의 잠을 취해서 보충하는 거에 추천을 드리고 길게 있습니다. 자도 안 좋겠죠? 네, 왜냐하면 길게 주무시면은 저녁에 잠이 안 옵니다. 예.
마지막 부분이 네. 재밌어요. 20분 이상 잠이 네. 안 오면 조용한 활동을 해라? 네, 이제 불면증 환자분들의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정말 효과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누워 있으면요. 생각이 나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5만 가지 보통 한 생각이 다 대략 나고. 그것도 시간이 꼭 되실 겁니다. 대략 20분 정도 누워 어, 계시다가 네. 잠이 안 오는 것 같으면 조용한 활동인데 추천드리는 거는 독서입니다. 책을 네, 읽으면 또 네. 이제 잠이 스르르. 네, 교회 다니신 분은 성경책이 제일 좋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좋은 웃음과 또 깊은 잠은요, 가장 좋은 치료제다라는 아일랜드 속담이 있습니다. 잘 웃고 이제 푹 자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건강하게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종우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